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왕정리 시리즈 1,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시험을 대비해서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비롯해서 가야, 발해, 그리고 고려, 그다음에 조선시대, 그다음에 근대의 왕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한국사 시험에 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리즈 1, 자, 우리 고조선 또 발해, 고조선은 넘어가고, 그죠? 그래서 고대 삼국, 고구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고구려, 가겠습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 뭐 역사 교과서 또 뭐 TV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이 고구려에 관련된 것을 많이 접했죠. 그래서 고구려라는 그 나라가 이제 우리 시조는 다 알다시피 고주몽, 그죠? 뭐 활을 잘 쏘는 그런 사람을 주몽이라 불렀다 해서 이제 그 고주몽이 부여해서 나와서 이제 그 압록강 근처에 졸본에서 이제 그 고구려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이 고구려가 약 27, 8명의 그 왕들이 이제 쭉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왕들을 갖다가 이제 뽑아서 이 왕들이 어떤 업적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누가 나오나요? 자, 우리 고주몽을 일단 빼자고요. 워낙에 이제 뭐 고구려 시조하면 고주몽, 뭐 유화부인 다 알고 있으니까는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태조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왕들이 그 몇 세기에 그 제의를 했던가, 이것도 우리가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는 그 문제가 심화반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평상시 그 예전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잘 매듭을 져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2세기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조왕이 나오네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알고 있기로는 태조 그러면은 그 시대 왕의 첫 번째 왕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선입관이 있죠. 그래서 고구려의 그 태조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가 이 고주몽 동명왕을 이제 연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제 6대 왕이 태조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6대 왕인 이 태조왕이 이렇게 그 태조라고 이렇게 한 것은 그만큼 고주몽만큼, 그죠? 상당한 그 어떤 위협을 달성했다. 그래서 태조왕으로 이렇게 그 명칭을 이렇게 주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태조왕은 어떤 업적, 한번 태조왕 볼까요? 자, 태조왕은 1세기 후반에 그 옥조를 정복했다 그랬네요. 옥조, 그죠? 우리 그 철기 시대 때 나왔던 그런 나라명이죠. 저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할 때 그 옥조를 정복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옥조가 위치상 한반도에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옥조, 동해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옥조를 정복하다 보니까 당연히 동해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그죠? 또 이 태조왕은 이 중국이죠. 중국의 요동 쪽으로도 진출을 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뭐 진짜 이 고주몽을 이어서 많은 뭐 이렇게 업적, 위대한 업적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 시기에는요. 그리고 이제 게르부가 독점했다. 원래 게르부라는 것은 이제 이 고구려 자체가 이제 고구려가 처음 그 연맹 왕국이 됐을 때, 그죠? 5개 부족이 연합해서, 그죠?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그 나라거든요. 그래서 뭐 게르부, 순노부, 전로부, 소노부, 관노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5부족이 연맹체가 됐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특히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웠을 때, 그죠? 그 전에 이미 있었던 어떤 부족을 갖다가 아우르면서 이렇게 오늘 이 고주몽이 힘을 강하게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게르부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게르부가 이때부터
정권을 독점했다. 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고국 천황이 나오죠. 자, 고국 천황은 뭐 시험 문제도 매우 자주 나오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고국 천황 그러면 일단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점이 이제 상당히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오부를 그 완성했다. 다시 그래서 앞전에 그 얘기했던 뭐 전로부, 순로부, 관노부, 뭐 계로부 이런 오부족을 갖다가 이제는 자기가 왕권을 갖다가 휘두르면서 이제는 동서남북 중앙 해가지고서 어떤 행정적인 그 체제로 바꿨다. 다시 해서 고대 어떤 그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얘기예요. 이러면서 왕위를 계승할 때 그 이전까지는 주로 그 왕권을 갖다가 주로 형제로 이렇게 그 계승을 해줬던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확립이 됐대요. 그래서 부자 상속, 즉 왕위를 계승을 확립시킨 왕이 바로 고국 천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진대법, 그 을파소라는 그 재상의 권유를 해서 그 진대법을 실시하죠. 진대법은 글자 그대로 그 사회복지제도제 오늘날 그 가난하고 그죠? 또 그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쌀을 갖다 이렇게 이제 그 빌려주고 이렇게 받고 이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뭐 흑창, 의창, 그죠?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그 뭐 물론 이제 삼정의 문란으로 이렇게 문제가 됐지만 환고까지 쭉 그 전통이 쭉 이어가는 그 시발점이 바로 고구려 고국천황의 진대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세기로 넘어갑니다. 자, 3세기로 넘어가면서 11대 고구려 왕이죠. 동천왕이 나오죠. 자, 동천왕. 자, 동천왕은 그 이때 당시에 이제 저 삼국시대 그 오나라가 있어요. 저 오나라하고도 외교를 했죠. 그리고 또 국토를 넓히면서 이 어떤 이 고구려가 중국과 이렇게 이제 어떤 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왕래를 할 때 중요한 거점이 있는데 그 거점이 바로 서안평이에요. 그래서 서안평은 뭐 요동 쪽 그러니까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한반도에는 없고 한반도를 지나가서 만주 지역에 이 서안평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쪽을 공격을 했다가 실패를 했던 왕이 동천왕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위나라하고도 이제 외교 관계가 쭉 있었는데 위나라하고 이 처음에는 이제 오나라하고 외교를 했다 그랬죠. 근데 이 오나라하고 또 위나라는 또 서로 또 이게 막 서로 또 상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교류하고 여기서도 교류했다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때 당시 국제 정세에 여러 가지 이해 타선이 있었겠죠. 어찌 됐던 위나라 장군의 관구검에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위나라 장군 관구검의 침략을 받아서 한때 수도가 함락을 당해서 이 동천왕이 뭡니까? 뭐 피난까지 가죠. 이때 이가 이제 242년이네 서기. 그래서 환도 산성이 이제 그 함락. 자, 이 함도 산성도 그 동안에는 쭉 그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다가 조금 어렵게 이제 그 출제하려고 지난 시험에 이 환도 산성이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천왕이 관구검의 침략을 받아서 도망갔을 때 그 함락된 그 성이 환도 산성이다라는 점도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세기로 넘어갑니다. 자, 4세기에는 미천왕이 나오네요. 자, 뭐 미천왕, 미쳤다? 이러면 너무 좀 그 오버한 건가요? 어쨌든 미칠 정도로 아주 그냥 그 업적이 있었던 왕으로 봐야 되겠죠. 바로 앞전에 그 동천왕이 이 서안평을 침략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역공을 받아서 관구검에 침략을 받아서 수도가 함락됐다 그랬죠. 반대로 이 미천왕은 서안평을 점령합니다. 점령해요. 그리고 이때가 4세기니까 이 4세기 전반에는 중국에는 이 5호 16국 또 위진 남북조 시대가 이제 공존했던 그런 시기예요. 이때 이제 5호 그죠? 그 뭐 5개
정의 부족의 족속의 어떤 오랑캐들이 만든 왕조를 뜻하는 건데, 이런 그 중국이 이제 이제 많이 이제 길길이 이제 찢어진 그런 혼란의 시기죠. 이러한 틈을 이용해서 서안평을 공격한 거죠. 그러면서 영토를 확장해서 점령을 했다. 또 이때 당시에 옛 그 고조선이 그 함락당했을 때 한무지에 의해서 설치되었던 한사군, 그죠? 이게 임둔, 현도, 낭랑, 대북, 대방. 그래서 이 낭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했다. 그러니까 미천왕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많네요. 서안평을 점령했다. 그리고 낭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했다. 그게 누구다? 미천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국원왕이 나옵니다. 자, 고국원왕은 또 어떻게 우리가 외울까요? 외운다기보다는 원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너무 원통해요. 자, 4세기 중반 중국의 전현, 선비족이 세운 나라인데, 물론 5, 16국 중에 하나겠죠. 그죠? 이 선비족이 국내성을 침입했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수도죠. 그러니까 졸본성에서 이제 국내성으로 이제 옮긴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 수도인 국내성이 함락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쫓기는 신세를 가졌던 그런 비운의 왕, 그것이 바로 고국원왕이죠. 또 이때는 뭡니까? 4세기는 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 각 나라마다 전성기가 있었죠. 이때 4세기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백제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바로 이때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갖다가 침략을 하게 되죠. 여기서 공격을 당해서 이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이 고국원왕은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원통한 그런 왕이 바로 고구려 제16대 고국원왕이다.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이제 소수림왕이 나오죠. 17대. 자, 소수림왕. 소수림왕 그러면은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뭐가 생각나요? 예, 불교를 수행했던 왕이다. 이렇게 아마 그 머리에 뇌리에 딱 박혔을 거예요. 근데 이 소수림왕은 상당히 또 그 중요한 업적을 만들었죠. 자, 우선 율령반포. 자, 율령반포라는 것은 뭡니까? 형벌과 행정적인 법을 갖다가 합쳐서 아우르는 것이 율령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를 하려고 하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있겠죠. 바로 그 율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국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령이 없으면은 법과 행정적인 규제가 없으면 그 국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령반포를 했던 왕이다. 이러면서 국가의 조직과 체제를 정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불교를 수행했죠. 그래서 전진의 어떤 그 순도에 의해서 이때 중국에 들어온 그런 불교, 그죠? 불상과 불경이 이제 고구려로 전래되죠. 그래서 이때 고대 국가의 사상적 통일을 기여했다. 다시 얘기해서 고구려가 불교를 일단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거죠. 이따가 372년이에요. 384년. 자, 그리고 이제 태학 설립했죠. 자, 태학은 뭐 오늘날 국립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유학, 중국에서 들어온 어떤 유학의 보급, 그죠? 그러면서 인재를 양성을 했던 그러한 왕이 바로 소수림 왕. 그러니까 소수림 왕은 율령 반포,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광개토대왕이 나옵니다. 자, 광개토대왕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거죠. 예, 그야말로 고구려 제19대 왕으로서, 그죠? 20살도 되기 전에 왕이 됐죠. 그리고 또 일찍 죽었어요. 39살에 그 전쟁터에서 열심히, 그죠? 싸마다가 이제 일찍 죽었죠. 그 반면에 이제 아들인 장수왕은 글자 그대로 장수했고요. 난 그래서 저 광개토대왕 그러면은 저 유럽의 알렉산더 대왕하고 이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연상이 돼요. 왜? 알렉산더 대왕도 원정하면서 원정에서 죽었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근데 이 광개토 대왕과 알렉산더 대왕을 갖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 좀 무리인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광개토 대왕은 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다시 얘기해서 고구려의 전성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 그다음에 고구려의 전성기는 몇 세기? 5세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삼국 통일을 이루겠던 신라는 당연히 전성기가 6세기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광개토대왕의 한 업적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이때 신라의 요청으로 돼 있네요. 그죠? 신라. 자, 신라의 위치가 요쪽에 있죠? 이쪽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신라는 변방에 뭐 위치를 해서 주로 이 중국으로부터 이 어떤 모든 문화와 무역 이런 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또 나라도 상당히 이제 그 힘이 미약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주변에 그 뭐 백제라든가 또 이런 그죠? 왜군 많이 이제 그 못 살게 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때 신라는 이제 왕이라는 명칭이 없었고 이제 마립간이라는 이제 명칭이 있었죠. 이게 왕이죠, 왕. 그죠? 그래서 이 뇌물 마립간이 고구려한테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도움을 줘서 신라에 쳐들어온 왜군을 격퇴하죠. 그죠? 그리고 또 백제 가야 연합 세력을 갖다가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가야는 어떤 중앙 집권 국가가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의 연맹들이 이제 뭉쳐 있던 그런 이제 연합 세력인데, 이 광개토대왕이 이제 가야까지 그냥 박살을 내버리니까는 가야가 뭡니까? 이때 당시에 금강가야가 그냥 화해가 될 정도로 우장창 박살이 났었죠. 이러면서 낙동강 하류까지 진출했던 왕이 바로 광개토대왕이다. 그리고 이때 광개토대왕은 연호를 사용했죠. 영락이라고.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연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연호 그러면 중국 거를 많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중국과 대등한 그런 그 위치를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영락이라는 연호 사용이죠. 그죠? 그 밖에 위쪽으로, 그죠? 동부여를 정벌하고, 그 다음에 동해 영토를 흡수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39살에 요절했던 이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아들인 장수왕이 뭘 만들어줬어요? 광개토대왕비를 만들어줬죠. 저도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싶어요. 광개토대왕비. 근데 이 광개토대왕비의 모형은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 보시면은 야외에 광개토대왕비 실물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든 것 가끔 제가 이렇게 생각나면 구경하러 갑니다. 그래서 되게 세 단계로 되어 있죠. 광개토대왕비는, 그죠? 그래서 위에는 광개토대왕의 어떤 그 뿌리, 그죠? 저 고주몽의 후손으로부터 쭉 했던 연원을 알려주고, 두 번째는 광개토대왕이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각 나라를 갖다가 정복했던 그 무용담, 그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위대한 업적. 그 세 번째는 이러한 위대한 광개토대왕을 갖다가 잘 비석을 관리하라. 그래서 이렇게 세 단락의 문단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이제 광개토대왕비. 자, 호명 그릇이 나오죠. 자, 호명 그릇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신라 쪽에서 이게 출토가 된 건데, 거의 호명 제사 그릇이에요. 이 제사 그릇에 보면은 광개토 호태왕이라는 그런 한자가 이렇게 딱 새겨져 있어. 그래서 신라에 이렇게 고구려의 영향이 컸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광개토대왕의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개토대왕은 상당히 그 위대한 왕임에 틀림이 없죠. 자, 이러면서 이제 5세기 드디어 이제 그 아버지의 위협을 계승받은 이 장수왕이 이제는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제 국가시키는 그런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 장수왕은 글자 그대로 장수왕이에요. 한 82살까지 살았다 그러네요. 자, 장수왕은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교 정책을 볼까요? 자, 외교 정책은 이 중국의 북이와 우호 관계를 강화했다. 또 남조 쪽에서는 뭐 동진, 또 송, 또 제의 나라에 사신을 파견했다. 이때 당시에는 중국에는 북쪽에는 북위, 그러니까 5호 16국을 갖다가 통일했던 그런 그 왕조죠. 북위하고도 관계를 하고, 또 남쪽, 그죠? 남북조 시대니까, 그죠? 이때 뭐 동진, 송제, 양제, 진 해가지고 쭉 왕조가 바뀝니다. 자, 이 시기에 장수왕은 어느 한쪽만
이렇게 외교를 한 게 아니라 남쪽, 북쪽. 그래서 등거리 외교를 한 거죠. 상당히 외교도 상당히 뭐랄까 아주 효율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러면서 그죠?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죠. 자, 이 국내성에서 그죠? 이 중국 본토인데 여기서 이렇게 남하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 수도를 갖다가 평양으로 천도를 했어요. 그 저는 이게 늘상 이게 좀 아쉬워요. 이 광활한 이 중국 만주벌파를 호령했던 이 고구려가 뭐 남하 정책 뭐 중요하겠지만은 왜 이것이 이게 와도 넘어왔죠? 이 한반도 안으로 그죠? 어쨌든 평양으로 천도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다 보니까 그죠? 여기 있던 백제와 신라는 추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대항하자 해서 이때 나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장수왕의 이 평양 천도가 나제 동맹을 만들어준 원인을 제공하게 된 거죠. 자, 이러면서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죠. 이때 그 죽음을 당한 그 왕은 그 백제의 괴롭게 죽음을 당 계로왕이에요, 계로왕. 그죠? 자, 그까지 일단 정리하고 이러면서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면서 계로왕까지 죽여가면서 이 장수왕은 한강 전 지역을 포함해서 중령 일대로부터 남양만을 연결하는 이 지역까지 그 세력을 쭉 넓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발견된 것이 뭐 중원 고구려비 또는 충주 고구려비를 우리가 이제 이걸 봄으로써 우리 광개토대왕의 남하 정책의 어떤 일환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밖에 광개토대왕은 경당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지방사립교육이죠. 교육기관. 그죠? 우리 앞전에 소수령은 태학, 또 고구려의 또 이 장수왕은 경당 설치. 요 두 부분은 잘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당이 역시 한학 또 무술을 함께 교육을 했던 그런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러면서 21대 문자왕 때는 이 부여까지 복속하면서 이때 당시에 고구려가 최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냥 뭐 뿌듯하죠. 이런 고구려의 그 최대 영토를 갖다가 이어받은 그 나라가 바로 또 뒤에 나올 또 발해거든요. 발해 같은 경우는 사방, 그죠? 사방 뭐 한 5천리 정도의 뭐랄까 지역을 아우렀죠. 그러니까 이 발해가 고구려 영토를 거의 다 되찾은 거예요. 그 고구려 최대 영토는 얼마 될까요? 사방 한 6천리 될까요? 자, 이러면서 7세기로 넘어갑니다. 7세기로. 자, 7세기면은 이제 서기 600년대죠. 자, 이때를 보게 되면 이때 26대 영양왕이 나오네요. 자, 7세기면 600년대니까는 이때 서기 589년도에 지난했던 그죠? 중국의 5호 16국 시대와 위진 남북주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수나라가 통일을 했죠. 이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수백 년 만에 한 300년 정도가 걸쳐서 이제 찢어졌던 이 중국이 통일이 되면서 당연히 수나라가 이제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갖다 이제 아우르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자, 이때 당연히 수나라 수양제, 수문제가 그죠? 이제 고구려를 이제 압박을 하게 되겠죠. 통일된 대중국이니까 그죠? 그래서 고구려의 복속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의 복속을 요구하는데 이게 여기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재밌어요. 되게 강대국이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수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누가? 영양왕이. 그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 요거 상당히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고구려를 갖다가 이제 복속을 시키려고 하는 마당에 먼저 침략을 했으니 이 수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랄까요? 준비된 병력을 가지고 고구려를 침략해야겠죠. 자, 수나라는 그 고구려에 약 4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일전이 살수대첩이에요. 그래서 제가
1차 침입은 이제 30만 대군을 몰아서 고구려를 침략을 해왔지만 이때 무슨 뭐 홍수와 뭐 전염병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고구려의 어떤 그 항쟁 여러 가지 어울려서 일단 실패가 됐죠. 그 이후에 2차 침입이 있었는데 수문지에 이어서 아들 수양자가 113만 대군을 몰고 요동성을 공격하고 또 우중문에 장군을 시켜서 별동대 30만을 탁 줘서 평양성을 공격을 했죠. 자, 113만 대군.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군이 몇 만입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는 60만 대군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인구가 많이 줄어가지고 60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육해공군이. 자, 지금 현대에서도 이 60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대군, 그리고 전 세계를 갖다가 움직이는 미군조차도 직업 상비군이 제가 알기로는 약 한 200만, 250만? 그러니까 300만도 안 되는 그런 그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7세기에 이 수양제가 113만 대군을 몰고 갔다는 것은 아주 그건 뭐 엄청난 엄청난 거죠. 그죠? 이렇게 대군을 갖다가 몰기 위해서는 그 수나라에 있던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 이런 113만 대군을 몰아서 고구려에 쳐들어와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해서 고구려를 갖다가 함락시켰으면 문제는 클리어가 되는데 웬걸요? 우리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아주 그냥 박살나버리죠. 박살.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살수대첩이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가 612년. 바로 영양왕 시대였습니다. 자, 이제 27대 왕으로 갑니다. 자, 시기는 618년부터 642년이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고구려가 이제 멸망에 가까운 시기가 왔어요. 그죠? 자, 이때는 수나라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113만의 대군을 갖다가 동원을 해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었고 급기야는 밑에 부하들에 의해서 그 수양제는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는 망하게 되죠. 중국을 통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망해버려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당나라가 다시 또 이제 등재되는 거죠. 이때 당태종 아주 유명한 왕이죠. 이세민이 고구려를 또 압박하게 됩니다. 자, 수나라와의 그 전쟁에서 이겼던 고구려는 이제 당나라가 다시 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고구려를 계속 침범한다. 뭐 이런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 천리장성을 건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총책임자가 그 유명한 연개소문이에요. 자, 이 천리장성 건립이 시작됐던 그 시점의 왕이 바로 영유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유왕을 연개소문이 죽인다. 이것도 꼭 연결해서 정리를 해두세요. 결국은 이 연개소문이 대망리지라는 최고 실권 통치자가 돼서 이때 천리장성을 쌓고 영유왕을 죽이면서 보장왕을 갖다가 앉히죠. 이러면서 이 천리장성이 이제 이때 완성이 됐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이 보장왕이 납니다. 이제 28대 마지막 왕이 되겠네요. 자, 당나라가 침입하죠. 이제 당나라가 침입할 때는 명분이 있죠. 당태종은 영영을 죽인 연개소문, 어찌하여 아랫사람이 왕을 죽이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 못된 놈, 그래서 이런 구실로 침략을 했다 그러네요. 그거야 뭐 우리 국가 내부적인 일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랬던 구실을 뭐 이런 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런 그 구실을 찾아서 침략한 거는 뭐 거란의 뭐 그 침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죠. 자, 이때 당태종이 그냥 이 고구려, 자, 수나라한테도 견뎠던 이 고구려죠. 결국은 당나라도 이 연개소문이 버티고 있는 고구려를 갖다가 함락한다는 실패를 했죠. 자, 요동성, 배감성을 일단은 함락을 하죠. 자, 요동성, 배감성은 우리 그죠? 한반도 내에 있지 않고 이 만주 지역에 있는 거예요. 만주 지역. 여기에 요동성, 배감성을 갖다가 이제 함락 차례로 하면서 뭐 평양성까지 진격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 안시성 전투가 있어요. 자, 안시성 전투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영화 조인성이요? 아니죠. 예. 양반춘 장군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게 화살로 팍 쐈더니만은 이 당태종의 눈을 탁그 쏴서 뭐 그저 영화에도 내 그런 장면 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당태종이 정말 훌륭한 장군이구나. 그래서 자기 눈이 그죠 실명 눈이 이게 합치면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춘한테 무슨 비단과 무슨 뭐 상품을 주고 갔다. 이거 뭐 그런 이야기 다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고구려는 정말로 이 강대국과 이렇게 대항하면서 그야말로 그죠? 막강한 전투력을 보여줬죠. 근데 그러한 이 고구려도 결국은 연개소문이라는 실권자가 죽으면서 내부적으로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그 후임자가 누구냐? 형제들 간의 어떤 암투, 갈등. 그래서 형제가 저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형이 결국은 오히려 고구려를 치는데 길라잡이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시점에 신라는 당나라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나당 연합군을 만들고 이러면서 백제를 660년에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8년 뒤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결국은 고구려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야, 이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그 만주 일대를 호령했던 이 고구려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네요. 이때가 668년 보장왕 때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구려 편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 때는 한 몇 명 정도의 왕이 나왔나요? 첫 번째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처음에 태조왕 나왔죠. 그 다음에 고국천왕. 고국천왕 그러면 뚜루룩 나와야 돼요. 진대법, 그죠? 고국천왕. 을파소. 일단 그것만 해서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운다기보다도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왕위 계승을 갖다가 부자 상속으로 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나. 그 다음에 동천왕. 그 다음에 미천왕. 그리고 고국원왕. 억울하게 죽은 왕. 그죠? 그러면서 소순왕으로 가면서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광개토대왕 장수왕 하면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구가했다는 점. 요거 머릿속에 우리가 한번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왕 때 고구려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다. 됐겠죠? 자, 이러면서 우리가 쭉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왕을 갖다가 우리가 좀 정리를 했어요. 네, 이제는 백제 시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는 이 고구려에서 나온 나라죠. 그래서 고종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한강 위역에 이렇게 이제 토착민 세력들하고 또 고구려로부터 이렇게 또 빠져나온 그런 유의민들을 합쳐서 만든 나라가 이제 백제죠. 초기에는 이제 십제라는 나라명으로 있었다가 훗날 뒤에 이제 백제로 나라 이름을 바꾸죠.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전성 시대가 4세기에 그 근초고왕 때 이제 전성기를 구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요 왕들의 업적을 보는데 3세기에 고유왕 때부터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유왕은 백제 8대 왕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고유왕은 고대 국가의 기반을 확립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고구려도 어떤 국가의 기반 조직 체제를 갖다가 정비했던 그런 왕이 있었죠. 누굴까요? 소수림왕이죠. 그러니까 소수림왕, 고유왕 이렇게 등치시켜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구려도 처음에는 왕위를 갖다가 형제로 상속했죠. 그래서 역시 고유왕도 왕위를 형제 산성으로 해서 왕위를 계승했던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유왕은 영토를 확장했죠. 그래서 목지국을 병합했다. 그러니까 목지국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나요? 우리 앞 시대 사만 시대 생각을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자체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쪽에 있었고
또 마한 진안 편안 할 때 그 마한 쪽이 또 이쪽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목지국을 병합하고 또 한강 유역을 획득을 했죠. 그래서 위치상 백제는 이 한강 유역과 이 충청도 전라도 쪽을 갖다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하기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도 선진 문물을 갖다가 가장 빨리 받아들여서 문화를 발전시켰던 그런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백제가 단연 으뜸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희왕은 관리의 공복을 제정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옷의 색깔만 봐도 이 사람의 어떤 위계질서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16관등제를 마련했다. 바로 이 관등제를 마련했기 때문에 바로 고대 국가의 어떤 주의 체제, 위계질서를 확립했다. 이렇게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율령 반포도 했죠. 자, 율령 반포가 뭐다? 바로 국가, 중앙 집권 국가라는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희왕은 저 서진, 그러니까 556국 같은 시기니까, 그죠? 여기에 사신도 파견했다. 자, 고희왕 고대 국가의 기반을 확립했다. 이거 중요하고 16관등제 확립했다. 관리의 공복을 제정했다. 그리고 율령 반포했다. 이 점 반드시 잘 정리하고, 그리고 고구려 왕과 비교도 한번 해보세요. 자, 4세기로 넘어오면서 전성일 구간 근초고 왕이 나오죠. 자, 근초고 왕은 뭐 시험 문제 매우 많이 나와서 우리가 당연히 또 알아야 할 그런 왕이죠. 결국은 고대 국가, 백제라는 고대 국가의 기틀을 갖다가 정비한 이 고희왕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근초고 왕이 더 완성을 시키는 거죠. 고대 국가를.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영토를 계속 확장합니다. 그래서 마한의 남은 세력을 다 모두를 통합시켰죠. 그리고 고구려 때 그 원통하게 죽은 고궁원왕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궁원왕을 전사를 시키고, 그러니까는 이때 백제의 영토는 이 고구려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또 역사서도 편찬하게 됩니다. 대개 그 나라가 발전하고 그 나라가 가장 강성할 때 이러한 그 역사서를 편찬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흥왕 때 전성기를 마련하는데 그때 고흥에게 또 그 고흥이란다 거칠부로 하여금 또 역사서를 또 편찬하게 하죠. 근초광은 또 대외 활동을 전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고구려 위치까지 저 고궁원왕까지 죽이가면서 고구려 영토까지 영토를 넓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가 이제 힘이 강대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강대해진 이런 군사력 그리고 또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그죠? 국내뿐만 아니라 저 중국, 저 요소 지방으로도 진출하고, 또 산둥반도 그리고 또 일본 건너편 구시 지방까지 진출했다. 자, 진출과 정복은 별개니까 우리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문구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어디를 정복했다 그거 아니에요. 진출했다. 그만큼 이제 그 나라가 강대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근초고왕은 저 중국의 그 위진남북조의 그 동진과 외교 관계를 수립을 했고, 일본 외에 또 이게 아직기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또 칠지도도 하살했다 그랬죠. 자, 칠지도 그러면 이것도 가지가 7가지 뭐 이렇게 카리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의 국보죠. 그래서 일본 이소노 거미 궁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뭐 일본에서는 뭐 백제에서 백제 왕이 우리 일본 왕한테 갖다 바쳤다 그러는데 그건 자기네들 얘기고, 분명히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는 백제의 근초왕이 칠지도를 하사한 거죠. 하사한 거. 이렇게. 그래서 칠지도 하면은 근초고 왕 이렇게 잘 연결시켜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근초고 왕, 고대 국가를 완성했다.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죠? 또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궁원을 전사. 이거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역사서를 전했고, 그리고 중국의 요소지방과 일본의 또 구슈까지 진출했다. 그리고 중국의 남조하고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는 점 우리가 하나하나씩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백제의
또 침유왕으로 넘어가죠. 자, 침유왕 그러면은 불교를 승인했던. 그러니까 고구려가 372년도에 불교를 승인했고 국교로. 그리고 이제 침유왕 때 불교를 공인한 거죠. 그리고 가장 이제 늦게 불교를 공인했던 것은 신라의 버프망이죠. 527년에. 그래서 이제 372년, 384년, 527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신라가 제일 100 몇 년씩 늦어졌어요. 그죠? 이러면서 침유왕 때 고대 국가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불교가 전래되면서 공인했던 왕이 침유왕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이 4세기가 백제의 전성기였지만은 이제는 이제 5세기로 넘어오면서, 그죠? 이제 백제 약간 이제 좀 위축이 되죠. 자, 5세기는 바로 그 고구려의 전성 시기라고 이제 거듭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비유왕, 비교한다. 그래서 신라의 그 눌지 마리간과 낮의 동맹을 체결하죠. 그래서 이때 신라는 마리간이라는 그 호칭을 썼죠. 왕이라는 것을. 이러면서 비유왕은 남조의 송나라하고도 교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왕은 낮의 동맹 체결. 요거를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계로왕 나오죠. 자, 계로왕은 글자 그대로 괴롭게 죽은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수왕이 한성을 쳐들어올 때 이때 죽음을 당한 그러한 왕이 바로 계로왕입니다. 계로왕은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문주왕 때 이 계로왕의 아들이죠. 한성이 함내게 되니까 일단은 수도를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공주, 오늘 현재 공주죠. 공주로 천도를 했던 왕이 문주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수도를 갖다가 이제 3번 옮기는 거죠. 처음에 한성, 그 다음에 웅진, 그 다음에 이제 사비 이렇게 이제 옮기죠. 성왕 때까지. 그래서 그 백제의 그 수도 변천 것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동송왕. 자, 동송왕은 뭘로 우리가 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혼인 동맹을 했구나. 혼인. 그러니까 신라 왕실과 혼인 동맹을 한 거예요. 왜? 낮의 동맹까지는 했어요. 우리가 신라와 백제가 서로 동맹을 해서 고구려에 대응하자. 요까지 좋았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더 끈끈하게 맺자. 우리 사돈 맺자.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동맹이 더 강화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류했겠죠. 뭐 제가 볼 때는 그 두 나라가 고구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힘이 미약하고 그러니까는 단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맹도 좋지만은 혼인까지 동맹하면 뭐 더 단단해지겠죠. 그렇게 했던 왕이 바로 동송왕이다. 동송동본으로 결혼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도요. 자, 이러면서 이제 6세기로 넘어갑니다. 자, 6세기로 넘어가니까는 이때 또 유명한 왕이 나오죠. 무령왕이 나오죠. 백제 25대 왕이네요. 자, 이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교류를 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지방에 22개의 담로를 설치해서 여기에 왕족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지방 통제를 강화시킨 왕이 바로 무령왕입니다. 그리고 또 가야 진출까지도 진출했다 그랬죠. 자, 무령왕은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는 있지만 여기서 정리하는 거는 바로 무령왕릉이 유명한 거예요. 송상리 고분이 있죠? 현재 송상리 고분의 무령왕릉에서 그야말로 많은 껴묻거리가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또 무령왕이다라는 어떤 그 무덤의 주인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특이한 점은 바로 이 무령왕릉이 유명한데 이 무령왕릉의 이 무덤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벽돌 무덤이었다. 자, 이 벽돌 무덤은 중국의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거죠. 이 벽돌 무덤 안에서 출토된 거, 뭐 매직권, 그러니까 이 왕이 뭐 땅을 산다. 그리고 뭐 석수가 또 출토되고 뭐 수천 점이 뭐 발굴됐죠. 그래서 무령왕은 벽돌 무덤. 이것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관련이 되면 이거 무령왕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무령왕의 아들 성왕이죠. 정말 성스러운 왕이었어요. 그동안 이
잃었던 어떤 그 백제의 명예를 갖다가 다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던 그런 성스러운 왕, 그 이름 성왕이죠. 자, 26대 왕이네요. 자, 이 성왕 때 사비, 지금 부여죠. 수도를 옮기죠. 그리고 국호도 남부여로 바꿉니다. 일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또 불교도 진흥시킨 사람이 바로 성왕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때의 그 벽돌 무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양나라가 또 교류하고 또 놀이 사치계를 통해서 또 외나라에 또 불교도 전해줬던 왕이, 그러니까 놀이 사치계 그러면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사람이죠. 아, 이게 바로 성왕 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중앙관제를 정비를 해서 22부의 중앙관세를 확대 정비하고 또 여기 보면은 수도의 5부 5방으로 정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 그 고구려 신라 백제의 그 행정제도가 비스무리한데 여기서 이제 백제 5부 5방 요거 그러면 성왕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 성왕이 나제 동맹에 의해서 신라와 이렇게 굳건한 동맹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면서 신라와 합동해서 한강 유역을 되찾죠. 그죠? 한강 계로왕 때 그죠? 억울하게 죽었던 계로왕을 원수를 들여 갚았나요? 갚은 듯 싶었는데, 그죠? 이때 신라는 진흥왕이 있었어요. 바로 또 신라를 갖다가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이죠. 자, 이 진흥왕의 배신? 늘상 이제 배신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빼앗겨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왕이 열받죠. 복수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관산성 전투에서 직접 그 왕이 진두지휘했지만 여기서 성왕이 안타깝게도 전사를 하게 되죠. 이러면서 국가 중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점프를 했던 이 성왕이 이 관산성 전투에서 죽음으로써 백제 중흥이 아깝게도 여기서 꺾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왕 시험 문제 지문에 많이 나오는 왕이니까는 한번 더 우리가 유심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이제 7세기로 갑니다. 자, 7세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600년 되니까 이제 뭐예요?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자, 무왕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왜 무왕 그러면은 미륵사. 자, 미륵사지 석탑 유명하죠? 왜 미륵사지 석탑이 유명하냐면은 돌로 만든 탑인데 모양은 마치 나무로 조각한 것처럼 모양을 보인다 해서 이게 유명한 그러한 석탑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러한 석탑이 이제 어떤 백제의 어떤 예술 쪽에 쭉, 그죠? 건축물에 영향을 줘서 이것이 정림사지 5층 석탑까지 이제 이게 계승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를 건립했다. 또 무왕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그 서동요라는 또 어떤 신라의 공주와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설화도 전해지죠. 그것이 바로 무왕이에요, 무왕. 무왕은 이제 익산으로 천도를 추진했으나 결국은 이제 천도는 못했어요. 자, 무왕은 미륵사지를 건립했다. 요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백제의 마지막 왕으로 갑니다. 자, 의자왕이 나옵니다. 의자왕은 사실은 처음에 왕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능력이 있고 또 효성이 지극한 그러한 백성들로부터 어떤 추앙과 존경을 한 번에 받았던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자왕은 이제 정책이 바뀌는 거죠. 기존에 이제 당나라 또 물론 그러니까 그래요.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공이 다 중국 쪽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무슨 관직을 받거나 또 왕의 명칭을 받거나 다 중국으로부터 그 임명장 같은 걸 받죠. 사실은 조선 시대에 가게 되면 이제 4대 정책이 나오잖아요. 이 4대 정책이 조선 시대에 처음 실시된 게 아니라 이미 고대 삼국때부터 중국이라는 이 큰 대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4대의 어떤 그런 어떤 DNA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의장은 이 기존의 당나라 또 고구려 사이에 이렇게 양쪽을 벌였는데 이제는 당나라하고는 선을 긋고 그다음에 또 친고구려 정책을
이렇게 펼치게 되죠. 그러면서 신라에 대해서는 적대 노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라에 대해서는 적대 노선을 나라도 했을 것 같아요. 왜? 지난날 고구려가 그 남하 정책에 의해서 그 신라 백제가 서로 동맹을 맺고 또 뭡니까? 혼인까지 서로 사돈까지 맺었는데 결국은 진흥왕 때 그 같이 협력해서 빼앗은 한강을 갖다가 뺏겨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 성왕이 또 뭡니까? 그 관산상에서 전투에서 또 전사까지 하죠. 그러니 신라를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니 신라를 갖다가 복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일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왕은 신라의 대야상을 함락하죠. 자, 이 대야상의 또 성주가 또 뭡니까? 그 김춘추, 태종부열왕이죠. 이 김춘추의 사위가 딸이 있었는데 여기 죽음으로 몰고 이러면서 이 김춘추가 열받았죠. 확 화들짝 놀라서 이때 이제 선덕여왕이 뭡니까? 고구려에 가서 군사 요청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또 뭐라 그럽니까? 뭐 도와는 주겠는데, 그죠? 도와는 주겠는데, 그럼 니들 그 왕 앞전에 그 고구려 중령, 그 원래 우리 고구려 땅에 있으면 그거 도로 달라. 그러면 도와줄게. 이 김춘추가 이건 뭐 나의 전결장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잘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결렬이 되고 몰래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이제는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하면서 결국은 의자왕을 갖다가 백제의 마지막 왕으로 만들어버렸죠. 자, 이 처음에 즉위했을 때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받았던 이 백제 의자왕이 왜 말년에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실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난 이거 정말 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자, 임금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은 당연히 국력이 쇠퇴가 되는 거죠. 임금님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나라가 위태스러운데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라는 충신들, 뭐 송충이라는 이런 뭐 충신들도 많은 그 간언을 올렸지만은 그걸 무시했나요? 어찌됐든 이러한 그 향락에 빠져서 국력은 나날이 쇠퇴하는데 나당 연합군은 쳐들어오고 이제 나라는 풍전등화의 그러한 그 위기를 닥치게 된 거죠. 자, 이때 우리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바로 황산벌 전투죠. 계백장군. 자, 계백장군, 내 당신만 믿겠소. 왕이시여, 이 한 목숨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해서 자기의 자식과 부인을 갖다가 죽이면서 5천 결세대를 만들고 항진했던 그 유명한 계백장군 나오시죠. 자, 이 계백장군이 이제 결국은 이 신라와 맞붙어서 이제 전투에 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백제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황산벌 전투, 계백장군의 패배, 그리고 이 당나라 군사가 금강 하류에 침입을 하면서 이 나당 연합군이 협병을 해서 결국은 백제의 사비상을 함락하고 의장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제의 그 마지막 31대 의자왕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백제도 결국은 왕이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처음에는 고유왕 나왔죠. 3세기 때, 그죠? 그리고 4세기 때 근초고왕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침유왕 그러면 이제 그 불교 승인, 그 다음에 비유왕 그러면 또 그 나제동맹, 그렇죠? 나제동맹 체결했던 사람, 또 그 다음에 계로왕, 자, 그 장수왕한테 죽음을 당한 그런 왕, 그 다음에 문주왕 때는 수도를 옮겼다. 그리고 성왕 때는 뭔가 다시 그 백제를 중흥시키려고 그러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그죠? 물론 그 전에 무령왕, 그죠? 백제 무일왕릉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도 그 여기에 나왔던 이런 중요한 이 왕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정리를 하게 되면은 한국사 시험 문제를 푸는데 그리 큰 애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는 고구려의 그 역대의 가장 중요한 업적을 했던 왕을 정리했고, 그리고 백제의 왕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